1915년 새해가 오자 서부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독일군의 돌파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동맹군이 프랑스와 벨기에에 있는 참호선과 맞닥뜨렸습니다. 4년 동안 이들은 최악의 전쟁을 치를 것입니다. 독가스와 같은 무시무시한 신종 무기들과 전투 신경증이란 새로운 질병이 등장하고 엄청난 위력을 가진 지뢰가 개발되었습니다. 참호에서 나와 돌격이란 끔찍한 새 표현이 생겼습니다. 적을 향해 돌격하는 것은 군인의 의무지만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참호에서 나와 돌격해 본 사람이 두렵지 않았다고 말했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서부전선의 참호전은 끔찍한 비극을 낳았습니다. 새로운 컴퓨터 기술의 도움으로 이 당시의 상황을 컬러로 보겠습니다. (1915년이) 시작되자 프랑스 최고 사령관 조제프 조프르와 영국 동맹군이 맞선 문제는 서부전선의 교착 상태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독일군은 프랑스와 벨기에 영토에서 765km의 참호선을 따라 연합군과 대치했습니다. 참호에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독일군들이 참호에서 대기하면서 어디 한번 쫓아내봐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연합군이 이 교착 상태를 깨야 했습니다. 1918년까지 서부전선에서 벌어진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한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끝났습니다. 1915년 봄 교착을 깨기 위한 연합군의 첫 번째 공격이 시도되면서 양 진영의 사령관들은 참호전의 위험을 체험합니다. 우선 통신상의 어려움이었는데 전령에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전투가 시작되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전령을 보내야 할 때가 있는데 전령들은 절대로 명령을 거부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죠. 그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더라도 명령에 불복종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소총을 들고 죽으러 가는 셈이었죠. 전가를 300~400m 밖으로 보내는데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령관이 정보를 받고 대처하려고 할 때는 전방의 상황은 이미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세계 1차 대전의 사령관들이 대처한 가장 난해한 문제였죠. 1915년의 대공습은 이런 안개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연합군은 양면 공격을 계획했습니다. 프랑스는 아르토아를, 영국은 32km 북쪽에 있는 페스트베르를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연합군 사령관들은 봄의 대공습으로 서부전선의 지루한 참호전을 끝내리라고 기대했습니다. 1915년 5월의 페스트베르와 아르토아의 전투는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경고였으며 영국은 전쟁의 많은 인명피해를 감당할 만큼 거대한 군대가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1915년 봄의 전투는 수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수만 명이 부상 또는 전사했으며 포로로 잡혔습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작은 상비군을 보유했습니다. 주군은 해군이었지만 치친어경이 주도한 새로운 징병제는 수많은 군인을 양산했습니다. 직업군인의 눈에 신병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영국 시민들이 전쟁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노장들은 그 민간인 전사들을 의혹의 눈초리로 쳐다봤죠. 지금까지 보아왔던 용감한 군인의 모습도 아니었고 작은 체구와 구부정한 자세에 안경까지 썼죠. 전투복도 이상하게 입고 경례도 어색했고 무기도 제대로 못 다뤘습니다. 노장들은 군의 미래가 걱정됐습니다. (1915년 9월) 키치녀경의 군인에게는 루스 전투가 최초의 전쟁이었습니다. 목표는 남쪽에 있는 프랑스군과 함께 독일군의 방어선을 뚫는 것이었지만 실제 전투는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폭격에 이은 보병의 돌격은 대규모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대지는 죽어가는 영웅들의 피로 흥건해졌지만 가만히 서서 서로의 얼굴을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고 편지를 든 사람도 있었죠. 마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읽는 듯 했습니다. 루스 전투는 영국군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최초의 전투로 기록되었습니다. 4만 3천 명이 넘었죠. 영국은 새 사령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바로 더글라스 헤이그입니다. 서부전선의 학살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습니다. 전쟁이 2년째로 접어들자 전 세계에서 온 수십만 명의 군인이 이 새로운 전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참호 밖에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공습을 기다리는 심정은 차마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죠. 친구들과 사랑하는 이들, 자주 갔던 곳이 살아온 순간들과 함께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본 단위의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몰랐죠. 참호 속의 삶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군기가 엄청 셌기 때문에 모두 조용히 대기했고 명령이 떨어지면 곧바로 따라야 했죠. 공격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 알면서도 생명을 바치면서 충성하는 국민의 일원인 것이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를 해서 사람들이 절 놀렸지만은 남자답게 싸우다가 안전하게 귀환하고 싶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참호에서 나와 공격을 해본 사람이 두렵지 않았다고 말했다면은 거짓말일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언제 당신을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전방에 배치된 군인은 무기와 포병대가 없으면 허수아비였습니다. 끊임없는 폭격으로 보급 물자가 동인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영국의 상비군은 약 20만 명이었는데
이들에게 지급할 군수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모든 군수 산업이 가동되었습니다. 헤이그가 사령관이 됐을 때도 1917년까지도 공격 준비가 완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량의 총과 포탄을 공급할 수 있는 중공업이 없다면 전쟁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해답은 여자들을 군수 공장으로 동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폭약물을 취급하는 것은 더럽고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모든 장비가 황갈색이라 앞머리와 얼굴도 황금색으로 변했습니다. 의사도 우리를 바라보며 이 중 절반은 불임이 될 것이라며 측은해했죠. 일부는 심하게 다쳤습니다. 폭약 때문에 피부가 노랗게 변해 그 여자들을 카나리아라고 불렀고, 일부는 정말 끔찍한 상처를 입기도 했죠. 더러운 손과 구릿빛 머리. 도대체 뭐지? 남자들은 목숨을 잃거나 평생 불구로 살아가는데 잠깐의 고통쯤은 견뎌내도록 하자. 고향 여성들이 만든 탄약은 전방의 남성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마음 깊은 곳까지 힘을 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가끔은 인간의 질긴 생명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 매일 밤낮으로 시도 때도 없이 주위에 포탄이 떨어지며 대지를 뒤흔들고 폭발음 때문에 항상 귀가 멍했었죠. 폭격이 너무나 심했어요. 우리의 넋을 빼놨습니다. 폭격의 파편은 너무나 끔찍했어요. 생존자가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6cm 길이에 2cm 넓이의 파편을 들다가 사타구니를 찔렸습니다. 의사가 오더니 파편을 제거하기를 원하냐고 묻더군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현장에는 마취제가 없다는 걸 미리 숙지시켰는데 얼마나 걸릴지 물어봤죠. 2분 정도 걸린다더군요. 1분 정도 생각해보고 빼달라고 말했는데 그 의사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거대한 폭격은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냈는데 바로 전투 신경증입니다. 1915년의 마지막 휴가는 완전 악몽이었습니다. 잠에 들 수 없었고 전쟁의 소리로 꽉 찼습니다. 죽은 장교들과 군인의 소리였습니다. 아침에는 상상 속에 쳐들어오는 적을 향해서 맞서 일어났죠. 심장에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끼던 많은 동료가 죽었습니다. 전투 신경증에 걸리면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모든 신경 계통에 마비가 온 것 같았죠. 전투 신경증에 걸려 사다리를 넘지 못하면은 겁쟁이로 총살당했는데 결국 모두 다 죽기 싫어하는 겁쟁이였습니다. 참호전은 또 다른 무기를 낳았습니다. 바로 독가스입니다. 1915년에 독일군이 처음으로 염소를 사용했으며 곧 연합군도 따라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동료의 얼굴색이 끔찍하게 변해갔다. 얼굴과 손의 색깔이 점점 푸르게 변했다. 대부분 다리를 들고 목을 부여잡았다. 입에 튜브를 물고
천을 통해 숨을 쉬어야 했는데 가스가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튜브를 목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독가스 공격을 딱 한 번 당했는데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이었죠. 전 계속 버텼지만 2명 정도가 그걸 참지 못하고 튜브를 꺼냈습니다. 방독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는 바람에 완전히 망가졌다. 독가스 때문에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볼 수가 없었다. 참호 안에서 독가스에 중독된 다른 군인과 시체들에 묻혀 하루 종일 누워서 기침을 하고 헐떡거렸다. 1916년이 되자 참호선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모두 뭔가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독일은 프랑스의 요새 도시인 베르댕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독일군 최고 사령관인 에릭 본 팔켄하이는 베르댕은 프랑스의 중요 상징이기 때문에 수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르댕을 공격하는 이유는 점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환웅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선의 끝자락에 있는 마지막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전력을 쓴 것처럼 프랑스를 교란시키기 위한 것이죠. 프랑스는 베르댕을 보호하기 위해 싸웠고 양국은 역사상 가장 잔혹한 학살에 참여하게 됩니다. 팔켄하이는 프랑스의 심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베르댕을 방어하던 앙리 베탕은 이 도시를 프랑스의 자존심으로 여겼습니다. 위협받고 있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도시가 넘어간다면 독일군의 사기는 급등할 것이다. 1916년 2월 21일 독일의 폭격이 시작됩니다. 해땅의 군사들이 대기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광경을 보니 심장이 고동치지만 저들의 열정이 금세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베르댕은 끔찍했다. 우리도 이미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 16일 동안 씻지도 자지도 못했다. 하루하루를 죽은 자들과 죽어가는 자들 사이에서 보냈다. 볼은 푹 들어가고 수염은 길고 옷은 진흙투성이다. 돌아오는 군인의 모습은 우울했다. 표정은 공포로 휩싸였고 사기도 많이 떨어졌다. 죽음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 독일군의 맹습이 계속됐지만 프랑스는 계속해서 신성한 길을 통해 그 요새 도시를 지원했습니다. 팔켄하이는 반쪽짜리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프랑스의 투쟁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인의 씨를 말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큰 피해를 입히기도 했지만 프랑스의 애국심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고취시켰습니다. 베르댕 전투가 11월까지 계속되면서 양측에 35만 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그중 10만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베르댕의 전투 동안 프랑스는 동맹국의 도움을 기다렸고 영국군은 소음에서 독일군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영국은 소음 공격으로 독일군 방어선의 중심을 뚫고 급속히 전진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장교들은 아군 폭격에 방대하여 걸어가는 것도 하나의 진격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독일군 방어선을 단방에 날리고 병사들을 투입시켜 전쟁을 끝낼 거란 루머가 돌고 있다. 독일에게 4일 안에 항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줬다는 루머도 돌고 있다. 자랑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의 수호신 같은 수많은 대포와 포탄, 박격포를 보고
우리의 철저한 준비 상태를 본다면 카이저도 곧바로 항복했을 것이다. (6월 24일) 7일간의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32km에 거쳐 15,000대 대포들이 포문을 열었고 보병은 기다렸습니다. 자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오늘 편지를 받았는데 즐거워 보이더군. 나의 사랑, 나를 위해 용기를 가져줘. 전쟁이 빨리 종료되고 집으로 돌아가서 당신을 보고 싶어. 다신 헤어지지 말자. 나의 모든 사랑을 그대에게, 윌리. 윌리엄 클라크는 첫째 날 전사했습니다. 아더 허버드를 포함해 살아남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7월 1일 토요일 새벽에 공격이 성공했으면 좋겠어. 네가 꿈나라에 가 있을 때 우린 독일군을 몰아내고 있겠지. 내겐 아무 일도 없이 말이야. 집이 어떻게 변했을지 보이는 것 같아. 정원의 꽃들도 활짝 피었겠지. 곧 콩도 나오겠네. 너를 사랑하는 오빠 아더. 공격을 위해 일제히 돌격했는데 보병의 생사가 달린 순간이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의기양양해졌고 너무 흥분하며 활기에 넘쳤다. 사방에서 군인이 쓰러졌다. 노란 파편들이 사방에 튀며 한 번에 수많은 병사들이 허공으로 날아간다.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상자들을 두고 진격했다. 냉담하게 들리겠지만 멋진 전투였다. 케네스 마카들 소인은 몇 주 후 솜에서 전사합니다. 전쟁에 지원한 많은 이들에겐 이것이 바로 프랑스에서 온 이유였습니다. 참호에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독일군을 무찌르는 거였죠. 문제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7월의 아침에 진행된 공격에서 모든 적이 사라지기를 기대하며 무인지대를 건너는 군인에게 소나기 같은 총알들이 날아왔습니다. 서부의 전쟁은 아직 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돌파구는 찾지 못했고 싸늘한 시신만 남았습니다. 솜 전투의 첫날에만 19,000여 명의 영국군이 죽고 4만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영국 전투 역사상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영국군은 아픈 경험을 하고 퇴각을 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베르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솜을 지켜야만 했죠. 솜에 있던 병사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은 없었습니다. 잘 살아있다는 것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몇 자 적습니다. 그인이나 아친의 집에는 편지 왔다고 하지 마세요. 아마 죽었을 겁니다. 점호 시간에 대답이 없었거든요. 우리 동네 사람 중에 남은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토버들이 켄 워시, 최슨, 스프롯, 포드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슬로 사라졌다. 젊은 빅터도 죽었다. 6년 연상인 애인과의 결혼 문제도 이런 식으로 해결되었구나. 800명에서 400명이 남았다. 솜 전투의 첫날의 특이한 점은 동무대대입니다. 동무대대는 같은 지역 내 친구들과 여러 동아리나 같은 교회 사람을 묶어 만든 대대입니다. 1914년도에는 이것이 유익할 거라 예상했지만 1916년엔 비극이 되었죠. 같이 참전한 사람이 같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골목 전체가 울음바다에 빠졌죠. and whole streets were plunged into mourning. 양진영 모두 환상이 현실로 뒤바뀌었습니다. 이런 황무지에서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썩어가는 수천 구의 시체가 나뒹구는 이런 상황에서 말이다. 죽음의 위협이 사방에서 도사리고 있고 한치의 자비도 없고 기사도는 찾아볼 수도 없다. 전쟁의 부활을 피할 곳은 없소. 언덕과 포탄의 구멍만이 남아있소. 폭격의 잔해로 가득 찬 황무지에는 수많은 시체들이 깔려있다고. 솜 전투 이후 독일 군들은 또 다른 솜 전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솜 전투가 영국군에게 큰 충격이었다면 독일 군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넉 달 반 동안 연합군은 60만 사상자를 내며 고작 11km를 진군했습니다. 독일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916년의) 겨울은 가장 혹독했습니다. 대지는 4월까지 얼었으며 참호열과 이질과 같은 참호 질병이 창궐했습니다. 이런 소강 상태 속에서도 전쟁은 멈추지 않았고 포격, 박격포, 기관총, 저격수와 작은 공습이 사상자를 늘렸습니다. 1917년 또 다른 대공격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양진영 모두 재고를 채워야 했지만 참호에 있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안거리였습니다. 전방 보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먹을 것과 우편물이죠.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영국 육군의 우편 서비스는 대단했습니다. 전방에서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받는데 이틀밖에 안 걸렸으니까 말이에요. 오늘날보다 더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케이크랑의 우편물을 보내줬습니다. 깡통에 든 먹을거리가 대부분이었죠. 깡통에 든 커피나 우유가 가장 큰 인기였죠.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거라면 뭐든 보내줬고 우린 같이 나눴죠. 구멍이 안 난 양말이 있다면은 그보다 좋을 수는 없죠. 모든 걸 나눴습니다. 가족도 나눴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온 편지도 읽었고 2명의 여자에게 편지도 썼죠. 참호에 있던 군인뿐만 아니라 1916년엔 장군도 희생됐습니다. 베르댕의 실패로 본 팔켄하임은 파면당했습니다. 1914년에 러시아를 물리친 폴 본 힌덴버그와 에릭 본 루덴도르프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1916년도에 입은 큰 피해는 서부 전선에 배치된 독일 군들이 너무 얇게 퍼져 있었다고 정의했습니다. 힌덴버그 선이란 새롭고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6km 깊이의 콘크리트 바리케이드를 구축했습니다. 연합군 측에선 새 영국 총리 데이빗 로이드 조지가 솜 전투의 설계자인 더글라스 헤이그를 파면하길 바랬지만 헤이그는 살아남았습니다. 대중의 지지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이죠. 프랑스는 조제프 조프레 사령관을 파면하고 로버트 니벨을 임명했습니다. 니벨은 끊임없는 포격과 보병의 속공을 결합하면 독일의 방어선을 뚫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니벨은 세민대 단무에서
그의 이론을 시험해봤습니다. 영국이 일주일 전에 아라스에 공격을 해 예비 전력을 끌어내는 전략이었으며 1917년 4월 9일 영국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공격을 개시해서 독일군을 박살낼 겁니다. 우리 대대는 필요하다면 끝까지 싸울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착한 독일군이란 것은 죽은 독일군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이번 작전만 제대로 성공한다면 항복할 것 같습니다. The beginning of Arras 아라스 전투는 매우 성공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군대가 비미 능선을 장악했고 남쪽에선 영국 사단들은 참호전이 시작된 이래 한 번에 제일 길었던 6km를 진군했습니다. 영국군은 돌파구를 연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아라스 전투는 소모전으로 변했습니다. 스민대 단무에서 프랑스군도 전략을 세웠지만 니벨의 계획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니벨은 보안의 부주의에서 독일군이 모든 계획을 간파했습니다. 독일군은 이미 새로운 방어선으로 퇴각하고 있었고 니벨이 차지하려고 했던 영토는 이미 넘어갔으며 새로운 독일의 방어선은 매우 튼튼했으며 공격을 준비하는 프랑스 보병과 포병 부대보다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4월 16일 프랑스가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전진하고 돌파하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린 넘어졌고 사방에서 포탄이 터졌다. 넘어졌다가 일어섰다. 비가 내리고 진흙탕을 헤쳐나갔지만 이 지옥불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빨리 서두른다. 끝내 저곳에 도착해도 상황은 불리해진다. 이곳을 무사히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룻밤 동안 나폴레옹 전쟁에서 사용된 폭탄의 양이 소모되었다. 지치고 굶주린 군인이 참호에 처박혀 투덜거리며 공격 명령을 따른다. 모든 이가 영웅이 될 수는 없다. 독일군은 방어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방어선의 전방을 열어두고 후방에 예비 전력을 배치해 프랑스 보병들이 지칠 때까지 기다리다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쇠민대 단무 전투가 5일이 지나자 프랑스군은 13만 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베르덴 전투에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프랑스 군인 중에 베르덴 전투에 참전하지 않은 군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전투가 끝난 지 얼마 안 돼 니벨이 새로운 공격 계획을 세웠고 빨리 전쟁을 끝내고자 했던 니벨의 계획은 엄청난 희생을 초래했습니다. 프랑스 군인은 더 이상 견디지 못했죠. 프랑스 군인은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 어디서든 반란에 대한 이야기가 돈다. 다른 병사들이 교대해 주기를 꺼린다. 진군을 거부하는 보충병들 때문에 전방에서 대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프랑스 군인의 반란은 장교를 향하거나 질서를 무너뜨리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평범한 군인이 진군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버트 니벨이 파면당하고 베르댕의 수호자 앙리 페탕으로 교체됐습니다. Petter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임명되었죠. 그 엄격한 군기와 처벌과 함께 병사들을 따뜻하게 배려했습니다. 병사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었으며 프랑스 군대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프랑스 군대는 큰 공격을 하지 못하고 방어에만 전념했습니다. 페탕 사령관은 프랑스의 사기저하를 독일군이 이용할까봐 걱정했습니다. 독일군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공격할 수 있는 건 영국밖에 없었습니다. 헤이그는 6월에 평원을 내려다보는
메신느 능선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실 감각이 뛰어난 장군인 허버트 플루머에게 그 임무를 맡겼습니다. 소급 장교들은 자신이 훌륭한 장군의 지휘를 받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모험도 할 수 없었다. 1000평이 넘는 크기의 모델을 만들어 숲과 그 뒤에 마을을 표시했소. 기술의 승리였어. 거대한 장난감 마을 같아서 아이들이 좋아했지. 영국, 호주, 뉴질랜드 연합군이 메신느 능선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공병이 판 땅굴로 고성능 주례를 투입해 대규모로 사용할 것입니다. 가장 고생한 군인은 역시 공병들이었습니다. 적의 방어선을 파괴하기 위해 좁은 굴을 파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적들도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평범한 사람에겐 이런 험악한 환경에서 부족한 장비로 일하는 것만으로도 힘에 겹지만 우리는 적의 공격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 만약 환기구에 포탄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공기가 막히거나 산채로 매장당할 수도 있다. 더 괴로운 것은 길에서 적과 만나는 것이다. 가장 용감한 병사들도 참호에 처박혀 있는 동안에 지뢰를 설치하는 소리를 들으면 치를 떤다. 두들기는 소리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안전하지만 조용해지면 공포감이 엄습해온다. 참호에 지뢰가 터지면 가장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다. 6월 7일 19개의 지뢰가 메신느 능선에 부설됐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는 조용한 밤이요. 시계의 분침이 운명의 시간으로 향하고 있어. 전방의 고요함과 어둠을 뚫고 수년간 매설된 수백 톤의 폭약을 담은 20개의 지뢰가 거의 동시에 망자도 깨울 만한 폭음과 함께 엄청난 불을 뿜으며 폭발했는데 흙과 나무로 된 거대한 구름으로 변했소. 화염 속에서 집채만한 바위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봤다. 거대한 잔해와 함께 튀어오르는 병사도 봤다. 어느 불쌍한 독일군이었을 것이다. 지옥같이 끔찍한 장면이었다. 영국군은 메신느 능선을 탈환하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폭발음은 영국 남동부까지 메아리 쳤습니다. 메신느 능선 탈환 후 1917년 7월 말 영국군은 파스샹달의 길목에 있는 이프레를 세 번째 공격을 시작하며 독일의 방어선을 15일간 폭격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모든 감각을 상실했다. 우릴 먼지로 날려버릴 수 있는 쇳덩이에 이미 맞았는지도 모른다. 7월 31일 영국은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오늘 밤 함께 할 수 있었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겁니다. 비만 오지 않으면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하지만 비가 내렸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 가장 열악한 전투 환경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런 환경에서 전투를 결정한 헤이그의 선택에 논쟁을 했죠. 제 생각에는 헤이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고 봅니다. 123년대 소속의 병사 2명이 질식한 것을 발견했다. 진흙에 갇혀있다 탈진해서 앞으로 쓰러졌을 것이다.
참호에서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허리까지 진흙이 차올라 마치 물통 속에 있는 것 같아. 죽은 말과 사상자, 화물차가 넘쳐나고 있어. 진흙탕이 너무 깊어 길 밖으로 나가는 건 자살 행위야. 소음 전투도 끔찍했는데 여긴 훨씬 심해. 19번째 생일을 파스 샹달의 참호에서 맞이했습니다. 독일군이 고지에 있어서 우리를 내려볼 수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적의 참호를 폭격했습니다. 엄청나게 쏟아부었죠. 독일군들이 얼마 안 남았을 거라 생각하고 요구셔와 랭커셔 병사들이 파스 샹달을 탈환하기 위해 돌격하자 독일군들이 참호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기관총 몇 대 가지고 끝내버렸죠. 후퇴 명령이 떨어졌지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불쌍한 땅딸보 녀석 힐다란 앤이랑 자기 집에 대해 얘기했어. 집에 돌아가면 결혼하고 앤을 당신한테 소개해준다고 했었어. 힐다를 정말 사랑했는데 다신 그녀를 볼 수 없게 됐어.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주었는데 전쟁의 우정은 정말 대단해. 이 전쟁이 제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독일군을 밀어내고 있어. 더 이상 영국군을 견디지 못할 거야. 모든 것이 끝나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자. 이제 그 가치를 알고 있어. 잘 자 여보. 당신과 아이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길 바래. 당신의 훌륭한 남편 잭. 잭 머드는 4일 후에 죽었습니다. 일부 병사들에게 이 사륙은 너무 길었습니다. 그 독일군이 다가왔을 때 죽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입대했을 때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한 맹세와 살인하지 말라던 모세의 6번째 계명이 동시에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죽일 수가 없었어요. 5초 안에 결정해야 했죠. 저는 그의 발목과 무릎에 총을 쐈습니다. 그를 쓰러뜨리긴 했지만 죽이진 않았어요. 15주 동안 겨우 60평방킬로미터를 탈환했습니다. 1평방킬로미터당 10,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영국군도 수많은 독일군을 죽였습니다. 1917년 11월 첫째 주에 파스 샹달 전투가 끝나자 양진영 모두 끝났다고 봐도 무방했을 겁니다. 완전히 끝났다고 말이죠. 하지만 새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연합군이 지난 1년 동안 실험한 새로운 무기였습니다. 바로 탱크입니다. 파스 샹달 전투가 끝난 지 2주 만에 캄브라이 전투에서 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영국군은 처음으로 대규모로 탱크를 사용했으며 정교한 포격을 가했습니다. 정교한 포격을 위해서 포탄이 어디에 떨어질지 알기 위해 몇 발을 먼저 쏴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급습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독일군들이 눈치챌 수 있는 예비 폭격이 없었다. 독일군 보병은 거대한 기계에 겁에 질려 도망을 치거나 언덕에서 내려와 영국군에게 항복했다. 그 장면을 놀란 눈으로 구경했다. 우리의 탱크가 전진하오.
포격으로 생긴 구멍들을 지나 굉음을 내며 진격하고 있어. 질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승리를 거듭하고 있어. 오늘 밤 꿈에서 당신을 만나러 가겠소. 독일군이 기다리는 전장에서 말이오. 그 수많은 탱크와 대포가 조용히 적을 일깨우고 있지. 너무 흥분이 되오. 11,000명의 독일군이 포로로 생포됐습니다. 캄프라이저는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영국 전역에서 축하하는 교회종이 울렸지만 전방에 있는 군인에겐 작게만 느껴졌으며 영국의 사기는 이보다 낮을 수 없었습니다. 전쟁은 점점 더 절망적이다. 모든 이들이 불만으로 가득 찼고 해소할 어떠한 방법도 없다. 이보다 끔찍하게 사는 것이 상상이 안 간다. 불만과 불안으로 가득 찼고 모두가 치를 떨고 있다. 1918년이 다가왔지만 서부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